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태양의 가장 바깥 영역인 코로나를 관측할 한미 공동개발 망원경 코덱스가 우주로 발사됐습니다. 코덱스는 앞으로 시험 운영 기간을 거쳐 최대 2년간 태양 코로나의 형상뿐 아니라 온도와 속도까지 관측할 예정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인공지능 홍수 예보로 올해 홍수특보가 예년보다 5배 더 많이 발령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덕분에 홍수에 취약한 지역에선 범람에 미리 대비할 수 있었고 대피 시간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맨눈으로는 알 수 없는 건축물 내부 변형을 색깔로 변화로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국내 개발됐습니다. 구조 변형에 따라 빛 반사가 달라지는 공작새 깃털을 모사해 나노 광학 필름을 개발하고 건축 자재에 붙였더니 복잡한 설비 없이도 건축물 안전을 진단할 수 있었습니다. 제주 앞바다에서 꼬리에 그물을 매달고 헤엄치는 돌고래가 또 발견됐습니다. 지난해 11월 발견된 새끼 남방 큰 돌고래 종다리에 이어 두 번째인데 바다 쓰레기로 인한 해양 생물의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한국과 미국 연구진이 공동 개발한 태양 관측 망원경인 코로나 그래프 코덱스가 우주로 발사됐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과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공동 개발한 코덱스는 5일 오전 11시 29분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스페이스X 팰컨 9 로켓에 실려 우주로 날아갔습니다. 우주항공청은 코덱스가 우리 시간으로 6일 새벽 0시에서 1시 사이에 국제우주정거장에 도킹한 뒤 로봇팔을 통해 국제우주정거장 외부 탑재체 플랫폼에 설치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태양의 가장 바깥 부분인 코로나를 관측하는 코덱스는 기존의 코로나 망원경과 달리 코로나 형상뿐 아니라 온도와 속도까지 관측해 태양 코로나를 2차원 영상으로 구현합니다. 중국의 우주정거장 텐궁에서 192일간 체류한 우주비행사 3명이 우주실험 샘플을 갖고 지구로 돌아왔습니다. 중국 관영 CCTV는 선저우 18호 비행사 3명이 지난 4일 오전 1시 24분에 귀환선을 타고 네이먼구 자치구 둥펑 착륙장에 도착했다고 전했습니다. 선저우 18호는 고대 미생물 연구 등 28개 분야에서 확보한 무게 34.6kg의 실험 샘플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또 선저우 13호에서 탑승했던 예광푸는 이번 임무 수행 완료를 통해 누적 1년 이상 우주에서 체류한 중국 최초의 우주 비행사로 기록됐습니다. 선저우 18호 비행사 3명은 지난 4월 25일 텐궁에 도킹한 뒤 임무를 수행했고 지난달 30일 선저우 19호의 비행사들과 교대했습니다. 수명이 늘면서 치매는 누구라도 걸릴 수 있는 질환이 됐죠. 세계 최대 규모의 어르신 뇌 빅데이터가 구축된 광주에서 뇌질환 실증 연구단이 문을 열었는데요. 인공지능으로 새로운 의료기술의 임상시험 기간은 절반으로 줄이고 성공률은 배로 높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에 있는 조선대학교에서 12년 전에 닻을 올린 치매 예측 기술 연구 사업. 520억 원을 들여 60세 이상 2만 2천 명을 대상으로 치매를 검진해 1만 2천여 명의 정밀 의료 빅데이터를 확보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우리가 기초 연구에서부터 이런 임상 중개 연구, 결국은 실용화 과정으로 가는 게 우리 그 원천 기술을 개발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게 저희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양인이 서양인보다 치매에 더 잘 걸리는 원인을 밝혀내고 한국인의 표준 뇌 지도를 완성한 연구단이 이제는 시니어 헬스케어 산업화를 시작했습니다. 치매 예측과 진단 기술에 이은 정밀 의료 빅데이터 확보에서 더 나아가 노인성 뇌 질환 임상 실증 플랫폼 구축에 나선 겁니다. 노인성 뇌질환 실증 연구단의 출범을 통해 기존의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노인성 뇌질환의 원인을 밝혀내고 혁신적인 예방 그리고 치료법을 개발하는 데 앞장서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연구단은 정밀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해 세계 최초로 노인성 뇌 질환 전문 AI 닥터 개발에 착수합니다. AI 임상시험 플랫폼을 활용하면 새로운 디지털 헬스 의료기술 상용화에 걸리는 기간은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면 성공률은
배 가까이 높아질 것으로 연구단은 전망합니다. 꾸준한 추적 관리를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화에 필요한 임상시험에 즉시 참여 가능한 광주 지역 어르신도 만여 명이나 됩니다. 임상시험을 위해 전국의 많은 기업들이 광주를 찾을 거고 조대를 찾을 거고, 이를 통해서 광주는 실증의 거점 도시, 실증 도시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치매 인구 100만 명에 드는 사회 경제적 비용은 25조 원 정도. 광주 노인성 뇌질환 실증 연구단은 앞으로 4년 동안 20가지의 첨단 의료기술 임상 실증을 통해 적어도 3개의 상장사를 배출한다는 목표입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만성 C형 간염 완치 이후에 간 관련 합병증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군 환자를 가려내는 인공지능을 개발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소화기내과 김승업, 이혜원 교수 연구진은 C형 간염 환자 913명 자료를 바탕으로 고위험군 선별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간 탄력도 값과 혈소판 수 등을 바탕으로 합병증을 예측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발한 인공지능으로 홍콩과 프랑스 환자 1,200여 명의 데이터를 이용해 간 관련 합병증을 예측한 결과 86%의 정확도를 얻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체내 면역계를 활성화해 암세포를 공격하는 이른바 면역 항암제의 환자 반응성을 예측할 수 있는 생체 지표를 새롭게 발굴했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 박한수, 삼성서울병원 이세훈,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황금숙 공동연구진은 비소세포성 폐암 환자 76명의 혈장 자료를 활용해 히스티딘 등 특정 아미노산이 많을수록 면역 항암제의 환자 반응성이 높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는 아미노산의 비율이 면역 항암 치료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생체 지표를 의미한다며 임상 현장에서 환자의 치료 효능을 예측하고 치료 효과를 살펴보는 데 활용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에 정우성 포항공대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정신임 이사장은 카이스트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복잡계 물리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포항공대 산업경영공학과 물리학과 교수로 재임하고 아시아태평양 이론물리센터 사무총장 등을 지냈습니다. 이로써 창의재단은 전임 조윤례 이사장이 지난 1월 12일 임기를 마친 후 약 10개월 만에 새 수장을 맞았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 분야 현장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리더십으로 과학기술 문화 창달과 창의 인재 육성에 이바지하는 창의재단의 역할을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정신임 이사장의 임기는 앞으로 3년입니다. 한국인이라면 된장이나 간장, 고추장 없는 식탁을 떠올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오랜 음식 문화와 함께하면서 한국인의 건강과 정체성을 지켜온 장담그기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등재될 전망입니다. 박순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겨운에 띄운 메주를 솔로 털면서 장담그기가 시작됩니다. 깨끗하게 턴 메주를 정성스럽게 옹기에 놓고 소금물을 붓습니다. 달걀이 뜰 정도가 장맛을 최고로 만드는 염분 농도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추를 넣고 잡균을 없애기 위해 빨갛게 달군 참숯을 넣어줍니다. 메주를 띄우고 2달 보름을 보낸 뒤 음력정월이 장 만들기 최적의 시간입니다. 띄움에 한 달, 그다음에 이제 또 번말림에 한 달, 약 또 이제 씻어서 말리는데 한 15일 정도. 이런 메주래야 이제 보면은 이제 뭐 보존료도 필요 없고 자연스럽게 맛을 내는 이런 이제 된장이 되는 거죠. 우리의 전통장은 한류 바람을 타고 김치와 함께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평가기구도 장은 밥, 김치와 함께 한국 식생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장 담그기를 통해 가족과 사회의 소속감과 정체성을 계승하는 동시에 식량 안보와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장담그기 인류무형유산 등재 신청서 심사 결과로 등재 권고를 오늘 판정을 받았는데요. 심사 결과가 등재 권고를 받게 되면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은 한 등재가 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1년 종묘 재래와 종묘 재래학을 시작으로 재작년 탈춤에 이르기까지 인류무형문화유산 22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담극이가 23번째 인류무형문화유산이 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최종 등재 여부는 다음 달 초 파라과이 수도 아순시온에서 열리는 제19차 무형유산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제주에서 폐그물에 걸린 돌고래가 또 발견됐습니다. 제주대 고래해양생물보전센터와 다큐 제주는 지난 4일 오후 제주시 구좌읍 앞바다에서 폐그물에 걸린 돌고래를 발견했습니다. 이 돌고래는 다 큰 개체로 꼬리에 걸린 60cm가량의 폐그물에는 해조류 등이 없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승목 다큐 제주 감독은 앞으로 폐그물에 이물질 등이 생기면 돌고래가 움직임에 불편함을 겪을 수 있어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제주 바다에서 죽은 바다거북도 자주 목격돼 제주 바다가 갈수록 해양 생물이 살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인공지능 홍수 예보 도입으로 올해 예년보다 5배 많은 170건의 홍수특보가 발령됐다고 밝혔습니다. 홍수특보 발령 지점 역시 기존 75곳에서 올해는 223곳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환경부는 발령된 홍수특보 가운데 78%는 올해 처음 특보가 내려진 곳이었고 특히 지방 하천은 신규 지점 건수가 기존 지점보다 11배 많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홍수특보와 전국 673개 수위 관측소에서 관측한 하천 수위를 기반으로 올해 모두 2,495건의 홍수 정보를 관계기관에 전파했습니다. 특허청이 인공지능 AI를 활용해 온라인에서 이른바 짝퉁 판매를 차단하고 바이오 분야의 특허 우선 심사를 도입합니다. 김환기 특허청장은 5일 정부 대전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업 추진 전략을 통해 현재 153만 건인 우리 기업의 산업재산권 규모를 2027년까지 200만 건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허청은 지식재산 선순환 생태계 강화를 위해 내년 1월 바이오, 첨단 로봇, 인공지능 등 3개 분야의 민간 전문가 60명을 특허 심사관으로 채용하고 바이오 분야의 전담 심사 조직을 설치하고 특허 우선 심사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온라인 쇼핑몰과 해외 직구 등으로 이른바 짝퉁, 가짜 상품 유통이 늘어나 중소브랜드 생존이 위협받는 만큼 국내외 플랫폼의 판매 게시글을 24시간 감시하고 신고하는 AI 모니터링도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김환기 특허청장의 회견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내년 1월에 바이오, 첨단 로봇, 인공지능 세 분야에서 총 60분의 전문가를 특허 심사관으로 모실 예정입니다. 바이오 분야에 전담 심사 조직을 출범시키고 특허 우선 심사도 도입하여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바이오 등 첨단 전략 산업 4개 분야 전체에서 특허 심사 패키지 지원 체계를 완성하겠습니다. 온라인의 다양한 경로로 각종 위조 상품이 유통되고 있는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플랫폼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모니터링을 도입하여 위조 상품 판매 게시글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실시간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건축물이 낡거나 변형되면 색깔 변화로 위험을 알려주는 기술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공작새나 모르포 나비의 구조색 현상을 이용한 나노 광학 필름입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친 정자교 붕괴 사고. 콘크리트 손상이 원인이었지만 기술자가 맨눈으로 진단하는 정기 안전 점검에서는 양호 등급을 받았습니다. 기온 변화로 건축물이 수축하거나 낡은 자재가 뒤틀리는 것까지 육안으로 알아내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밀 측정은 전기 구동식 변위 센서로 하는데 장비 설치가 복잡하고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듭니다. 뒤틀린 건축물의 위험성을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국내 연구진이 건축물 변형을 알려주는 나노 광학 필름을 개발했습니다. 철골이나 콘크리트 같은 건축 자재에 붙여두면 변형이 일어날 때 색이 변해 쉽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나노 패턴을 이용하여서 기계적인 변형과 위험성을 색상으로 표현하는 센서를 개발하였고, 이러한 데이터들을 드론이나 로봇 또는 스마트폰과 같은 플랫폼을 이용하여서 보다 더 정밀하게 측정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바탕이 된 원리는 공작새나 모르포나비에서 볼 수 있는 구조색 현상입니다. 나비 날개가 파란색인 건 색소가 아니라 빛 반사 구조 때문입니다. 날개 내부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아주 얇은 격자 형태로 돼 있는데 다른 빛은 통과시키고 푸른빛만 강하게 반사하도록 해 파란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번에 개발한 필름도 이런 나노 구조라 건축물이 변하는 정도에 따라 다른 색이 나타납니다. 관찰 각도에 따라 색이 달라지는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One of the problems of the structural color is that it depends on both viewing angle and the strain. So we developed a new style of structural color that only changes with the viewing angle. Using this one, we could measure the strain by looking at the color from any angle. 연구팀은 인공지능 학습으로 위험도 판별을 더 쉽고 정밀하게 하는 소프트웨어도 개발해 기업의 기술 이전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유튜브 뉴스를 자주 보는 사람들은 기성 언론에 반감을 가지면서도 자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지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방송통신연구에 기고한 논문 유튜브 뉴스 이용자는 누구인가에서 유튜브 뉴스 과이용자들은 비이용자나 간헐적 이용자, 정기적 이용자들보다 기성 언론에 대한 반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치적 양극화 값도 다른 비교 대상들보다 월등하게 높았습니다. 유튜브 뉴스 과이용자들은 기성 언론에 대한 반감에도 불구하고 신문이나 지상파 TV, 종합편성 채널이나 포털을 자주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수학능력시험은 다음 주 목요일인 14일에 치러집니다. 막바지 준비가 한창일 수험생들이 꼭 기억해야 하는 것들 염혜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25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은 오는 14일 치러집니다. 수험생들은 일단 시험 하루 전날 예비 소집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이때 수험표를 받게 되는데 여기에 본인의 선택 과목이 올바르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능 시험장 입실은 오전 8시 10분까지입니다.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등을 가지고 가야 하는데 모바일 신분증은 안 됩니다. 수험표를 잃어버렸다면 응시 원서에 붙인 것과 같은 사진 한 장을 가지고 관리본부로 찾아가면 됩니다. 휴대전화와 스마트폰 워치, 태블릿 PC,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전자담배 등은 모두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가지고 있다가 걸리면 부정행위가 됩니다. 시계는 시침과 분침이 있는 아날로그만 허용됩니다. 4교시 탐구 영역을 풀 땐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사는 필수 과목으로 빼먹으면 시험 자체가 무효 처리됩니다. 이어지는 사회, 과학탐구 시험에서는 첫 번째 선택 과목 시간에 두 번째 과목 시험지를 보기만 해도 부정행위입니다. 아침 8시 40분 국어부터 시작되는 수능 시험은 제2 외국어까지 모두 응시할 경우 오후 5시 45분에 종료됩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국내 페이스북 회원들의 종교와 정치관 등 민감한 정보를 수집해 광고주에게 넘긴 메타가 216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페이스북 운영회사 메타 플랫폼에 216억 2천여만 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조사 결과 메타는 과거 페이스북 프로필을 통해 국내 회원 약 98만 명의 종교관, 정치관, 동성과 결혼 여부 등 민감 정보를 수집했고 이를 광고주에게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를 통해 약 4천 개의 광고주가 회원들이 클릭한 페이지, 광고 등 이용 행태를 분석한 뒤 특정 종교나 동성애, 북한 이탈 주민 등 광고 주제를 만들어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시에 따르지 않는 초등학생의 팔을 잡아 일으키려고 한 교사를 아동학대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합리적인 범위 내에 이루어지는 신체적 접촉을 무조건 학대로 볼 수는 없다는 건데요. 어떤 판단이 있었는지 김다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 최모 씨는 지난 2020년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던 2학년 A 학생이 수업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고 밥을 먹으러 급식실에도 이동하지 않자 야 일어나라고 말하며 팔을 3개 잡아 일으키려 해 신체적 학대를 했다는 겁니다. 1심과 2심은 대화 등 다른 수단으로 훈육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었다며 최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우선 교사가 법령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학대로 평가할 수 없다고 전제했습니다. 또 학교 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은 존중돼야 하고 교사는 지도 행위에 일정한 재량을 가진다며 법적으로 금지되는 체벌이 아니라면 다소 물리력이 수반돼도 교육 행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씨가 고통을 줄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행동의 정도를 보면 학대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번 판결은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교육 행위는 물리력이 다소 수반되더라도 신체적 학대로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교사를 상대로 한 아동학대 신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교사의 교육 행위와 학대 행위를 더 명확히 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3%를 기록하며 2달째 1%대 둔화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다만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와 무 등 채소류는 10% 넘는 높은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석유류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영향으로 3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4월 이후 5개월째 2%대를 유지하다 9월과 10월 2달 연속 1%대로 떨어졌습니다. 체감 물가에 가까운 생활 물가 지수는 1.2% 상승해 2달째 1%로 내려섰습니다. 석유류 가격이 1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게 지난달 소비자 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휘발유는 10.6%, 경유는 16.1% 떨어졌습니다. 농산물 가격은 1.2% 상승했는데 사과는 20%, 포도는 6.5% 하락하는 등 과일류 가격은 안정세가 이어졌습니다. 반면 채소류 가격은 15.6% 오르며 2022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김장 재료인 배추와 무가 각각 50% 넘게 뛰었고 상추도 49%나 올랐습니다. 외식을 비롯한 개인 서비스 물가는 2.9% 상승했습니다. 정부는 물가 하향 안정세가 공고해지는 모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달 물가는 특별한 외부 충격이 없다면 2% 이내의 물가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채소류 등 물가 부담이 여전한 만큼 김장철을 앞두고 김장재료 수급 안정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추는 계약 재배 물량을 지난해보다 10% 늘려 24,000톤 공급하고 고추, 마늘, 양파 등 양념채소도 정부 비축 물량 2,000톤을 수급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또 유류세 인하 조치 2개월 연장에 맞춰 버스와 택시, 화물차, 연안 화물선에 대한 경유, 압축 천연가스 유가 연동 보조금을 연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동양인이 서양인보다 치매에 더 잘 걸리는 이유는 치매를 유발하는 유전 변이가 동양인에게 높은 빈도로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하죠. 게다가 2050년에는 우리나라 치매 의심 노인이 119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연구진의 보고서도 나왔는데요. 이번에 국내 연구진이 인공지능을 이용해 의료기술 상용화에 대책을 마련하는 만큼 치매 예방의 비용적 접근성을 낮추고 인구 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한 효과적인 치료법이 많이 개발되길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